1990년 8월 31일 전 세계는 국민의 사랑을 받던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잃었습니다. 생전은 물론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 중 한 명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다이애나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 테버슨 다이애나의 개인 운전기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고 그 운명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정으로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이아에나 공주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비밀까지 폭로했습니다. 콜린은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밝혔고 왜 그녀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생방송 TV 프로그램에서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편안히 앉으세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테니까요. 약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이애나 공주는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다이애나비의 죽음에 슬픔에 잠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운전기사 콜린 테버스도 있었습니다. 콜린은 최근 케이트와 벤이 진행하는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그는 다이애나비의 교통사고 이후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진행자들은 그가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로 자신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압도적인 책임감과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콜린은 처음에 어떻게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곧 분위기가 급변하며 심각한 어조로 바뀌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건네주며 곧바로 일어나 앉아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그 단 한 통의 전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전에 콜린스는 다이애나 공주의 죽음에 대한 수십 년간의 슬픔을 되짚어보게 한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1994년 8월 31일 파리의 퐁드 라르마 테어널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운전자가 파파라치를 피해 도망치려다 발생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그녀의 동반자였던 노디 파예드 그리고 리츠 파리 호텔 보안 책임자이기도 했던 운전사 헨리 폴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도디의 아버지 무함마드 알 파예드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트레버 리스 존스라는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이애나비의 장례식은 1997년 9월 6일에 거행되었으며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이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장례식이 TV로 생중계되어 최고 시청률 3기의 10만 명을 기록하며 영국 TV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시청률이 5천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례식은 200여 개국에 생중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매우 인기 있는 왕족이었으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의 애도 성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와 존경을 표현하는 감동적인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켄싱턴 궁을 방문하여 꽃 촛불 카드 그리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추모는 다이애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 8월 31일 왕실 깃발로 덮인 그녀의 관이 파리에서 런던으로 운구되었다. 그녀의 전 남편인 찰스와 두 자매가 관을 따라갔다. 레온데오네세어 다이애나의 관은 먼저 개인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가 이후 세인트 제임스 궁전의 왕실 예배당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대중적인 애도와 추모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9월 5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다이애나를 기렸습니다. 다음 날인 9월 6일 다이애나의 장례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장례 행렬에서 어머니의 관 뒤를 따랐습니다. 찰스 왕세자 에든버러 공작, 다이애나의 오빠인 스펜서 경, 그리고 그녀가 설립한 자선단체의 대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추도식에서 스펜서 경은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마지막 해에 왕족이라는 칭호 없이도 자신만의 마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엘튼 존은 1997년에 다이애나를 기리기 위하여 특별히 개사한 Candle in the Wind를 불렀습니다. 이 공연은 그가 이 버전을 라이브로 부른 유일한 공연이었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발매된 아이싱글은 전 세계 판매를 통해 다이애나의 자선 단체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사망한 이후 그녀의 사고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고 그중 일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이애나의 사망 원인은 파리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확인되었습니다. 1999년 프랑스 조사에서는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프랑스 조사관이었던 에르베 스테판 판사는 파파라치들이 사고 당시 메르세데스 S280 차량에 가까이 있지 않았으며 과실치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영국 조사에서는 다이애나의 사망 원인이 운전자 앙리 폴과 차량을 추격하던 파파라치들의 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살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바에시몬다는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차량이 퐁드 라르마 터널의 기둥에 충돌한 것이 다른 요인보다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에 대한 공식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비판자는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데일리 익스프레스였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이집트 사업가 모하메드 알 파예드였는데 그의 아들 도디는 다이애나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역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03년 폴 버렐은 다이애나의 집사가 1993년에 그녀에게 썼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다이애나는 남편이 자신에게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히고 재혼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이애나는 1995년 10월 변호사인 미슈콘 경에게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자신과 카밀라가 찰스가 티기 레게부르크와 결혼하기 위해 왕위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는 이혼한 사람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 규정은 2002년 시노드가 열릴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2004년 레온데온 경찰청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음모론을 조사하기 위해 오퍼레이션 파젯이라는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존 스티븐스 경찰청장이 이끄는 이 팀은 무함마드 알 파예드가 제기한 175가지의 음모론에 집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찰스 왕세자는 2005년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가 1995년에 쓴 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그녀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알 파예드는 추락 사고 배후에 음모가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그는 아들 도디와 다이애나가 살해당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콜린을 말문이 막히게 했던 그 전화통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벨모레올의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콜린에게 다이애나 공주가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알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면 텔레비전을 켜보라고 권했습니다. 콜린은 시키는 대로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는 참혹한 사고 소식이 펼쳐졌다. 그는 그 충격에 크게 휩싸였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켄싱턴 궁으로 향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콜린은 여러 가지 강한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콜린이 켄싱턴 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비극의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애나 공주의 상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콜린이 그날 밤의 기억을 이야기할수록 토크쇼 분위기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다이애나 공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진정으로 깨달았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밤의 사건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가 느꼈던 죄책감과 책임감은 수년 동안 그를 괴롭혀 왔다는 것이 분명했다. 인터뷰는 콜린에게 매우 감정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전해진 사고 소식이 평범했던 저녁을 악몽으로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켄싱턴 궁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진행자인 케이트와 벤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콜린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민감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콜린에게는 매우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다이애나 공주의 시신을 파리에서 영국으로 송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막중한 책임이었고 그에게 추가적인 감정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강인함을 유지하고 집중해야 했다. 콜린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에온론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기자와 사진기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모두 비극적인 사건의 한 장면을 포착하려 애썼다. 인파와 혼란 속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에온론의 관심은 모든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콜린에게 있어 연간실에서 다이애나 공주의 시신을 보는 것은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 그녀의 죽음이 그에게 온전히 와닿았다.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 극심한 슬픔과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생기 없이 죽어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던 활기차고 따뜻한 사람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콜린은 벅찬 감정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이애나 공주의 기억을 최대한 존중하고 싶었다. 그녀의 시신을 영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콜린은 다이애나 공주의 시신을 송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우선 물류적인 어려움이 컸고 언론의 압박 또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콜린은 품위와 정성을 다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 과정 내내 콜린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애나 공주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토록 암울한 시기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콜린은 다이애나 공주의 시신과 함께 이동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영국에 도착하자 다이애나 공주의 죽음은 더욱 현실로 다가왔다. 온 나라가 애도에 잠겼지만 콜린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이애나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모든 일을 최대한 존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계속했다. 이후 며칠은 회상과 슬픔, 그리고 다이애나 공주의 유산을 기리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 콜린에게 파리는 이 힘든 시기에 사랑이 아닌 시련의 도시였다. 평소 활기 넘치고 생동감 가득했던 도시는 이제 낯설고 압도적인 느낌이었다. 콜린이 직면한 첫 번째 어려움은 언어 장벽이었다. 파리는 국제적인 도시이지만 모든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아니었고 콜린은 프랑스 의료진 및 공무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모든 대화가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는 그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다. 다행히 콜린은 언어 장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데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가 곁에서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다. 혼란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든든한 손길을 내밀고 끊임없이 그의 불안을 진정시켰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를 지지하는 그녀의 모습은 콜린이 압도당할 것 같은 순간에도 힘을 주었다. 콜린은 군사 무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 무관은 중개자 역할을 하며 콜린이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관료적 물류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무관의 존재는 콜린이 행정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다이애나 공주가 이송된 병원의 모습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콜린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병원이 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최대한 빨리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감시하고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병원에 모였습니다. 이 대울은 조의를 표하고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가 느낀 충격과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콜린은 자신도 모르게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병원 연간실에서 다이애나 공주의 시신을 본 것은 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병원 밖의 혼란 또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은 정보를 얻으려고 서로 밀치고 사진을 찍으려 애썼다. 병원은 언론에 둘러싸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그 순간 콜린은 자신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음모론이 내오기 확산도의자 콜린은 다이아에나 공주가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아에나 공주가 있던 방은 매우 더웠고 콜린은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려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콜린은 다이아에나의 존엄성을 죽음 이후에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다이아에나가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게 영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콜린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 있었지만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특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 그는 다이애나와 함께 방에 있었는데 선풍기가 방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돌아가고 있었다. 선풍기 바람에 다이애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순간 콜린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잠시 진정하고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멈춰야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슬픔 속에서도 콜린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 콜린은 다이애나 공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기억했다. 두 사람은 사이가 매우 좋았고 그는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를 잃은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콜린은 직장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진심으로 다이애나를 좋아했기에 큰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다이아에나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떠올렸다. 그가 직면했던 또 다른 어려움은 다이애나 공주의 사망 사고를 둘러싼 대중과 언론의 수많은 질문과 음모론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이론들은 수많은 주장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콜린이 얼마나 많은 성가신 소문들을 견뎌내야 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와 추측이 난무했고 일부 사람들은 사고에 대한 보도 내용보다 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린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테오네오를 직접 지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운전하는 것이 어땠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테오네오에서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두컴컴했고 도시의 불빛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콜린은 아무리 조심스러운 운전자라도 이 테오널 안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오널을 지나면서 콜린은 방향 감각을 잃기가 얼마나 쉬운지 깨달았다. 길은 굽이굽이 이어졌고 테오널 벽이 마치 자신을 옥죄어 오는 듯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다. 구불구불한 길과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운전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는 잠깐의 방심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린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여러 추측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어려운 운전 조건으로 인한 불운한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사람들이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린은 사고가 숨겨진 계획이나 동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중이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답을 원한다는 것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비극은 때때로 단순하고 불행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어서 콜린은 파리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진 중에는 몽다몽 박사가 있었는데 그는 팀과 함께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당시 사용 가능한 모든 최신 의료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신속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그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데이먼 박사는 다이애나 공주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와 그의 팀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매 순간이 중요했으며 의사들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이애나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세상은 다이애나를 잃었습니다. 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의사들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데이메온 박사와 그의 팀은 이 시련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콜린처럼 디메온 박사 역시 다이아에나 왕세자비가 사망한 그날 밤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의료진에게 있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날 밤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변함없는 헌신과 세심한 배려로 업무를 이어갔고 언제나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그녀를 살리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기억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 이후 앞서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음모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널리 퍼진 한 이론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무함마드 다우디 파예드와의 사이에서 임신했고 약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기독교 신자인 영국 왕실이 미래의 국왕의 어머니인 다이애나가 이집트 무슬림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이 이론은 왕실이 그러한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우디의 아버지인 무함마드 알 파예드는 이 이론을 굳게 믿었습니다. 2008년 2월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원인 조사 과정에서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필립 왕자와 후스날 찰스 3세가 된 찰스 왕자 다이애나의 언니인 사라, 맥코코데일 여사 등 여러 사람이 다이애나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프리 스타인버그가 이끄는 정보 분석 기관인 이그제큐티브 인텔리전스 리뷰에서는 다이애나 공주가 필립 왕자의 명령을 받은 보안 기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또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EIR은 미국의 린든 라루시 운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계획적인 암살이라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1998년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EIR의 음모론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또한 EIR과 무함마드 엘 파예드 사이에 이전부터 연관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오기 언론인 프란시스 와인은 1999년에 엘 파예드의 대변인이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 논의하려면 기자들에게 스타인버그에게 문의하라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다이애나 공주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과 추측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와 질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알 파예드와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다양한 연관성과 주장들을 근거로 이 비극적인 사고에 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음모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다이애나의 삶과 인간관계가 논란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공식 조사 결과를 더 신뢰합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다이애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충격을 줍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끊임없는 추측과 비난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엘 파예드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다이애나 공주와 도디 파예드가 사고 다음 날인 내년 9월 1일 월요일에 약혼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퍼레이션 파제스 조사 결과 공주의 약혼 발표는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한 세계적인 행사였을 것이며 알 파예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CCTV 영상은 도디가 8월 30일 레포시 보석상에서 카탈로그만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가 약혼 반지를 구매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베르토 레포시는 2003년 처음에는 다이애나의 손가락의 반지가 생트로페의 한 호텔에서 끼워졌고 파리에서 찾아가기 전에 사이즈를 조정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오랜 고객인 알파예로부터 법적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다른 이야기를 암시했습니다. 알파예트는 반지가 몬테카를로에서 선택되었고 도디가 사망 전날 파리에서 수정을 거쳐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판매원의 증언과 CCTV 영상과 상반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리츠 호텔 직원이 반지를 선택했고 이후 모하메드 알파예트가 사후에 구매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파예트의 약혼 및 반지 구매 관련 주장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포함한 다양한 증거를 통해 검증되고 반박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다이아나와 도디의 약혼 계획에 대한 주장을 둘러싼 회의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8월 30일 오후, 다이애나는 기자 친구인 리처드 K에게 일요일 신문에 자신에 대한 기사가 실릴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다이애나는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이애나의 언니인 사라 맥코쿼딜 여사의 증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8월 29일 금요일에 다이애나와 나눈 전화 통화를 회상하며 다이애나가 도디 파예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암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집사 폴 보렐 친구인 에너벨 골드스미스 부인, 그리고 정신적 조언자인 리타 로저스를 비롯한 그녀의 친구들과 측근들은 모두 그녀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나눈 대화를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애나가 당시 약혼이나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비극이 닥치기 직전 다이애나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며 일부 이론이나 추측과는 달리 그녀가 약혼이나 결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사고 직전 다이애나가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눈 대화는 그녀의 심리 상태와 도디 파예트에 대한 감정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이애나는 여동생에게 도디와의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약혼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 또한 당시 다이애나가 결혼이나 약혼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수년 후 임신설을 반박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 1월 왕실 검시관이었던 존 버튼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럼 연관실에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시신 부검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버튼은 직접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자궁을 검사했고 사망 당시 임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